carefully packaging it up for a future meal. Of seeds. The egg fries very quickly, but the stove remains perfectly cold. Had only partial clues to our true identity. A room filled with sets, all tuned to different stations. It shatters instantly.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made in secret.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At the foundation of all body movement is the skeleton's intricate network of more than 200 joints. Superbly engineered, they are described by names like hinge. My study shall span from his head to the sole of his foot. He is the same God who has reached out to humanity since the beginning of time. And right now, he comes to you with his promise of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Free gifts to anyone who will receive. 욥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사막과 골짜기 그리고 넓은 평야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치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완벽한 질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에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각기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배려를 새롭게 그리고 신비롭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 종 이상의 서로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약 70%가 동물입니다. 그들의 수와 다양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 습지의 조그만 숲속에는 약 2,000종의 포유류와 곤충과 파충류와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초 지역에만도 100만 종의 생명체가 이국적인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생활 형태도 1,700가지가 넘습니다. 한 방울의 바닷물속은 동물원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되지만 이 작은 액체 속에서도 수많은 희귀한 생명체가 독특한 모습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정교하게 모자이크된 생명체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체와 지역을 불문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종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마다의 특징과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특징이 어떤 피조물에게 부여됐다면 그것은 10중 8구 태평양 연어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알래스카 연안으로 이동하는 이 물고기는 5종류로서 치눅, 사키, 험택, 고호, 그리고 첨이 있습니다. 900g에서 450kg까지 다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자연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내륙의 얕은 시냇가에 수없이 많은 알들이 태평양 연어의 꿈을 안고 태어납니다. 알에서 나온 작은 물고기들은 바위와 자갈 틈에 그들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을마가는 배 주위에 불쑥 튀어나온 주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흐르면 이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바다와 강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이들은 1년이 지나면 길이가 4인치에서 6인치에 이르며 이때가 되면 어린 연어들은 정든 고향을 작별하게 됩니다. 때는 봄, 캄캄한 어둠의 보호를 받으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아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아래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많은 희생도 따르지만 대부분은 그들 최종 목적지인 태평양에 도착합니다.
처음 접하는 바닷물에 얼마 동안 적응하면서 이들 연어들은 마침내 그들의 신비스러운 생애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들은 태평양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는데 종류에 따라 1년에서 4년 정도 체류합니다. 이들은 시계 반대 방향을 그리면서 때를 지어 알래스카 연안 쪽으로 갔다가 방향을 바꾸어 태평양 중심을 지나 다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이동 중에 수백만 마리의 연어가 사람들에 의해 여행을 포기합니다. 약탈자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는 전진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왔던 자갈이 깔린 그 개울에 도착해 이들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보장됐습니다. 비로소 이들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갑니다. 이들의 생애는 가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이들의 능력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능력은 예민한 후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완전히 자란 진욱을 마취시키고 후각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 부분에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가 태어난 곳의 물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은 일종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각기 고유의 화학적 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의 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어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먼저 이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1마일 떨어져 있는 물을 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만 미미한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근처의 다른 물 또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장소에서 가져온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연어는 10억분의 1로 희석된 물까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18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넣은 한 숟가락의 소금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연어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탁월한 후각이 결정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곳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 있는 프레어리 크릭 양식장일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상상을 초월한 연어의 의지가 우연히 목격됐습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 갑자기 방문한 이 손님은 등치느러미가 굽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프레어리 크릭 연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 양식장에서 방류된 연어의 등도 모두 굽어져 있었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태어난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이 양식장의 배수관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터무니없는 추측 같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논리적 추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당시로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레어리 크릭에서 방류된 모든 연어와 마찬가지로 이 연어도 태평양과 레드우드 지류가 만나는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향의 물냄새가 풍겨나오는 북쪽행을 택했을 것입니다. 1마일 반쯤 떨어진 이곳은 그들 고향의 물과 로스트맨 지류가 합쳐지는 곳으로 이들은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년) 전 이들은 양식장 뒤에 있는 로스트맨 지류에서 방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전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쪽행을 택했습니다. 이 의아한 행동의 이유를 동쪽으로 9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양식장의 배수관이 101번 고속도로 아래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 양식장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 물은 지류와 합류하지 않고 땅으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에 많은 비로 작은 물고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필사적으로 고향을 향하던 연어의 코에 간주됐던 것입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난 배수관을 따라 그들은 이곳 하수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12인치 파이프 속으로 뛰어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주차장 밑으로 나 있는 캄캄한 관을 필사적으로 통과하여 간격을 만끽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을 반기는 건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진동하는 이들 고향의 물냄새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출구를 찾던 이들에게 4인치 파이프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한 마리가 좁은 관에 몸을 밀어넣었고 이 물고기는 90도로 꺾인 곳에서 남은 힘을 거의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천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지느러미에 프레어리 크릭 양식장 클립이 달려있는 72마리의 코호 연어가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 이 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먹이를 채집하고 입으로 넣고 씹고 소화하여 삼킨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동물 세계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독특한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해 먹을 것과 더불어 먹는 방법까지도 이상적으로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비갈매기를 봅시다. 습지와 해변에서 서식하는 이 새는 아래쪽의 부리가 위쪽보다 더 깁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 때문에 이 새는 조그만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날아가면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한적한 사막, 이곳 동굴의 조이는 고도의 기술로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한 무리의 박쥐들이 하늘을 메웁니다. 날개를 가진 수많은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포유류인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려 200톤 이상의 곤충들을 찾아내어 먹어치웁니다.
이 숙련된 밤의 사냥꾼들이 음양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은 날면서 고주파 음향을 발사하여 물체에 반사시키는데 이 방법으로 이들은 어떤 대상물도 정확하게 그 크기와 거리, 피부 상태와 속도를 감지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으로서 어떤 박쥐는 떨어진 나무잎과 물고기가 만드는 물 표면의 흔들림까지도 구분해냅니다. 간혹 동물의 육체적 특징과 결합된 본능적 행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호흡을 참을 수 있는 수달피는 60m 물속을 잠수하여 개나 성게, 전복 등을 찾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하고 나면 이 포유류는 돌을 사용하여 전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칩니다. 수면에 올라온 수달피는 자신의 가슴 위에 전복을 올려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큰 걸 잡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존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소극적인 교묘한 방법이 아주 효과적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렬해도 먹이가 코앞에 있어도 그리고 이것이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두꺼비는 단연코 거부할 자세입니다. 물론 이 두꺼비가 배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이 느림보 메뚜기는 방어의 수단으로서 고약한 냄새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꺼비는 과거에 단단히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과 끔찍한 냄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잠언에 기록된 다윗의 이 말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불타왔던 간절한 욕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새처럼 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훌훌. 그러나 태양에 의해 날개가 녹아버렸다는 이카루스의 신화로부터 몇몇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르기까지 인간 스스로 나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페달 같은 것을 고안해 영국 해협을 건너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창공을 날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린 것이며 사람의 몸 자체는 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와 갈매기, 참새의 생리구조는 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는 공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장치를 고안하여 하늘에서 살아갈 생명체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은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새들의 경우 몸 전체 무게의 33%를 차지합니다. 동시에 새의 뼈는 상대적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거의 1.8m나 되는 펠리컨의 경우 뼈 무게는 140g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장시간의 고된 비행을 견딜 정도로 강하고 탄력적입니다. 이런 특징 이외에도 효과적인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크고 힘찬 심장, 단열작용까지 하는 유선형의 깃털이 새들을 공중으로 날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하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방법과 기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찬 날갯짓을 동반하여 힘차게 펄럭이는 형태는 빠른 도약과 강한 추진력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새의 몸집이 클수록 천천히 날갯짓을 합니다. 이에 반해 벌새는 1초에 80번의 날갯짓을 하는데 이 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공중묘기에 가장 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그리고 옆으로 모든 방향이 가능합니다. 아주 강한 근육과 유연하게 연결된 어깨뼈에 의해 마치 팔자 모양을 그리듯이 날갯짓을 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하는 꼬리는 방향키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이 벌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일 자기 몸의 2배를 먹어치웁니다. 이들에게 하늘을 나르는 건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언덕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날개는 주변의 길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가리가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둥지에 착지하려고 합니다. 양쪽 날개 끝에 있는 깃털들이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콘돌이 공중에서 몇 시간씩 보낼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날개는 먹이를 찾아 계곡을 활주하는 이 새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으며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은
지극히 조그마한 곤충의 얇은 날개에서조차도 특별한 향기로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북쪽의 8월, 한 마리의 왕나비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곤충은 언뜻 보기엔 험난한 대륙 횡단을 해내기엔 너무나 허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와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날개는 이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튼튼하게 발달된 가슴 근육에 의해 하늘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왕나비는 북미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봄, 여름에 북미 전역에서 번식하는 이들은 박주가리와의 관계로 인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을 낳는 유일한 장소는 이 식물의 잎뿐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는 박주가리 잎과 꽃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식물의 독성 물질도 함께 흡수합니다. 다행히도 이 애벌레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축된 독성은 성충이 돼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뒤 이들이 노랗고 붉은 멋진 날개를 달게 되면 주변의 새들 사이에선 경고의 메시지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저 앤 먹지마. 먹으면 고생해. 겨울이 오면 왕나비는 정들었던 박주가리와 작별하는데 이 식물도 씨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신 또한 자신들의 중요한 생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교미와 배란 작업이 중단되고 1년의 호르몬 변화가 동반되면서 이들의 수명이 갑자기 8개월 늘어납니다. 연초에 태어난 왕나비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수명의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북쪽의 한파에 얼어 죽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따뜻한 남쪽으로의 이동입니다. 철따라 이주하는 동물 중에서도 이 왕나비의 행로는 실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은 주로 2가지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동쪽에 서식하는 나비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그리고 로키 산맥 서쪽의 나비들은 멕시코로 향합니다. 멀리는 북쪽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이들은 하루에 8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앞을 향해 가는 이들은 따뜻한 기류를 타고 수천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동쪽 경로를 택한 나비들은 10월 말경, 늦어도 11월 초에는 걸프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곳 해안에서 겨울을 나는 나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멕시코로 향하는 왕나비들은 오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관찰되는 나비들은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대륙의 중심을 지나 미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걸프만을 횡단하는 험난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도 했습니다. (1991년 10월) 생물학자 그레이 로스박스에 의해 훈련된 자원봉사자 한 팀이 나비를 관찰하는 임무를 띠고 걸프만 북쪽 해역의 오일 리그에 파견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오일 리그에서 로스 박사는 마침내 증거를 발견해내고 기록에 담게 됐습니다. 무려 3주 동안 밤이 되면 추위를 탈출해 긴 장도에 올랐던 왕나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불빛에 유혹되어 이 나비들은 급한 발걸음을 잠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기계와 로프와 파이프에 매달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왕나비가 관찰된 주변의 오일 리그는 무려 20군데가 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나비들은 접은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처음 떠나올 때 비장한 각오를 되새기면서 아직도 640km나 떨어져 있는 멕시코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왕나비들의 최종 목적지는 베일에 가려진 미스테리였습니다. 1975년까지 이곳 화산 지역의 계곡에서 생활하는 농부와 나무꾼을 제외하곤 북미 대륙을 떠난 나비들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1월의 아침 멕시코시에서 120km 떨어진 이곳 숲속에서 창조된 자연의 장관 중에 가장 장엄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은 동쪽 경로로 이동했던 수백만 마리의 왕나비로서 해발 2.7km의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애 대부분을 이 장소를 찾는 데 소비했던 프레드릭 우라트 박사는 마치 가을의 낙엽처럼 왕나비들이 황홀하게 허공을 수놓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극적인 발견으로 이 곤충에 대한 새로운 의문점이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몇 마리나 될까? 왜 이들이 이곳을 택했을까?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을까?
한 해가 지나면서 많은 해답이 나왔습니다. (1975년) 이후 주변 100km 반경 내에서 이와 같은 장소는 30개나 더 발견됐습니다. 한적한 이곳은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수억 마리의 왕나비가 겨울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비와 마찬가지로 왕나비 또한 자체 보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근육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날개로서 태양열을 모읍니다. 태양이 밝아오면 이들은 나무를 떠나 주변의 물과 먹을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낮 동안 열심히 움직이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음으로써 두 가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데 그것은 치명적인 추위와 숲속을 기어다니는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비는 몸을 떨면서 따뜻한 곳을 찾는데 이것은 얼어버린 근육을 풀어 다시 나무 위로 날기 위한 본능적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비들은 밤을 새우는데 다음 날의 일기가 좋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다시 하늘을 수놓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전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이 숲속을 수천 마일을 날아왔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힘에 이끌려 이렇게 종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적은 한적한 중앙 멕시코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 봄이 오고 새로운 박주가리가 피어나면 이들은 그곳에서 짝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힘들게 날아온 이것을 뒤로 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다시 고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수명으로 인해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일이겠지만 추위가 찾아온 어느 초겨울날 그곳의 나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바로 그 하늘과 그 숲을 찾아 험하고 긴 여정을 막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그 후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욥이 들려준 이 말은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과학과 기술 세계는 영감과 조언을 위해 동물 세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단순한 모방으로 산뜻한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유류와 곤충,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에서 배운 교훈을 과학 발전의 도구로만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1691년) 동물의 생리학과 행동의 경애에 대한 논문을 기술한 영국의 자연학자 존 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거이자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들 속에 포함된 흉내낼 수 없는 지혜와 관심을 보십시오. 창조주의 이런 위대함을 생각하면 찬양은 당연히 그분의 것이겠죠.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존 레이의 평생의 연구는 그로하여금 창조 배후에 숨겨진 진리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새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매일 땅과 하늘과 바다의 기적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생한 존재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어들의 고집스런 인내에서, 그리고 대륙을 건너는 나비의 이동에서, 어둠을 극복하는 박쥐의 지혜에서, 그리고 장엄하게 공중을 나는 새들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들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오늘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들 생명체에게 관심과 풍요를 주시고 계십니다.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